지구는 항상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 그대로였을까요? 이 실존적 질문은 우리의 기원과 소속감을 알고 우리를 둘러싼 이 세상을 이해하고자 하는 욕구에 대한 답입니다. 인간은 무지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인류는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행성으로 알려진 지구를 이해하기 위해 아주 일찍부터 이 질문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구의 역사는 46억 년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모든 것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낯설고 적대적이었죠. 하지만 언젠가는 인간이 그곳에 영구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 정도로 친근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세계는 어떻게 형성되었을까요? 수많은 유기체 중 하나인 인간은 어떻게 환경을 지배하고 자신의 필요에 맞게 적응할 수 있었을까요? 여행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4개의 영상을 통해 지구의 탄생부터 지구의 심장부, 형성 초기부터 진화 과정까지 지구의 역사를 살펴보는 여행을 떠나보세요. 이번이 4번째이자 마지막 장입니다. 이전에는 지구가 생성된 이후부터 2억 5천만 년 전까지의 모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그 여정을 마무리합니다. 모든 행성에는 역사가 있고 이것이 바로 지구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모험을 떠나기 전에 영상을 좋아요해 주시고 채널을 구독하여 아무것도 놓치지 않도록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지구가 끔찍한 대량 멸종을 겪은 직후 지구를 덮고 있던 거대한 대륙판 판게아가 깨졌습니다. 판탈라사 해는 수천만 년 동안 판게아의 서쪽 지역으로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이 해양 계구부가 넓어지고 서쪽으로 전진하면서 새로운 바다인 테티스 해가 형성되었습니다. 판게아는 북쪽의 로라시라 대륙과 남쪽의 곤드와나 대륙에 두 대륙으로 나뉩니다. 테티스의 발달은 지구의 기후, 생태, 지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주로 대륙성 기후였던 기후가 해양성 기후로 바뀝니다. 해수면 상승은 새로운 해양 파동의 활성화로 인해 발생합니다. 새로운 대륙 표면의 범람으로 생물 다양성이 번성합니다. 그러나 분리된 땅은 개체 간의 교류를 제한합니다. 결국 일부 개체군은 완전히 고립되어 각 대륙에서 진화되고 다양화되는 완전한 종이 될 것입니다. 현재 지구는 생물 다양성 측면에서 텅 비어 있습니다. 페른기 대멸종으로 소수의 생존자만 남았습니다. 정복해야 할 광활한 땅을 마주한 이들은 진화하고 다양화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것은 지구 역사상 새로운 모험의 시작입니다. 테티스해의 열기와 어지러울 정도로 깊은 수심은 해양 동물에게 신의 선물입니다. 지구는 뜨겁습니다. 대기 중의 산소 수준은 낮고 CO2 수준은 높으며 지구의 대기는 거대한 온실과 같습니다. 식물은 시베리아 덫의 재앙을 겪었지만 동물계보다는 훨씬 덜 잔인했습니다. 광대한 지역이 황폐화되더라도 불과 수천 년 만에 번성하는 초목이 다시 대륙 표면을 장식합니다. 살아남은 동물들은 이 새로운 환경을 정복하고 그곳에 정착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동물들은 적응하고 진화하며 새로운 종들이 나타나 새로운 갈래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진화입니다. 반면에 곤충은 계속 진화하여 수년에 걸쳐 개선됩니다. 곤충은 어디에나 존재하며 이미 수백만 마리가 살고 있습니다. 턱나비, 꽃가루 군세기, 파리는 이미 현재의 파리와 매우 유사하거나 최초의 매미와 최초의 벌레가 공기를 공유합니다. 2억 5천만 년 전 바다에는 수많은 새로운 생물들이
다시 서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벨렘나이트와 암모나이트를 포함한 연체 동물이 번성했습니다. 후자는 더 많은 수로 존재합니다. 암모나이트는 (2억 5천만 년) 전에 바다에서 번성하고 증식했습니다. 암모나이트는 두 종류와 관련이 있는데 두 종류는 말 그대로 머리에 발이 있다는 뜻입니다. 암모나이트의 발은 머리를 감싸고 있는 일종의 촉수입니다. 여러 종류의 암모나이트가 확인되었습니다. 암모나이트는 여러 개의 방으로 나뉜 나선형 껍질에 말려 살았습니다. 대부분은 동물의 부력을 보장하기 위해 가스 또는 물로 채워져 있습니다. 해저로 내려가기 위해 암모나이트는 숙소를 물로 채우고 수면으로 올라가기 위해 가스로 채웁니다. 동물은 마지막 구획을 차지합니다. 일생 동안 암모나이트는 성장하고 새로운 집을 짓습니다. 이 연체 동물은 전 세계의 모든 바다에 서식하며 해저보다는 오히려 넓은 바다에 서식합니다. 암모나이트의 크기는 매우 다양합니다. 대부분 크기가 몇 센티미터에 불과하지만 일부는 트랙터 바퀴 크기인 지름 2m에 이르기도 합니다. 수영을 잘합니다. 암모나이트와 함께 벨렘나이트는 창을 연상시키는 다소 길쭉한 매우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머리에는 부리가 있고 눈에 띄는 2개의 눈이 있습니다. 10개의 촉수에는 먹이를 잡을 수 있는 갈고리와 흡입컵이 달려 있습니다. 일부 종은 포식자로부터 자신의 탈출을 숨기기 위해 잉크를 주머니에 넣어 방출하기도 합니다. (1500만 년) 후 소수의 시조새 파충류 무리가 이전에 대량 멸종 이후 비어있던 생태계의 틈새를 차지했습니다. 바다에서는 하이보돈트가 대량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이 물고기는 처음에는 20에서 30cm의 작은 몸집으로 작은 먹이를 먹었습니다. 수백만 년 후 몸 길이가 최대 3m까지 자랐습니다. 바닷물에 적응하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다양한 먹이를 먹습니다. 이빨이 발달하여 찢고 부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상어의 먼 사촌인 연골상어류는 먹이 사슬의 최상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앞에는 파충류라는 새로운 해양 생물이 수중에서 자신들을 위한 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부 관은 플랑코돈트처럼 진화의 시도가 중단된 것과 비슷합니다. 이 해양 파충류는 딱딱한 먹이, 조개류, 갑각류를 먹습니다. 처음에 등장했을 때는 이구아나와 비슷하지만 길이가 1에서 2m에 달하기 때문에 더 클 뿐입니다. 플랑크톤은 몸을 보호하기 위해 등에 등딱지와 비슷한 뼈판을 발달시켰습니다. 진화가 끝날 무렵에는 현재의 바다 거북과 더 비슷해 보였습니다. 그 크기 덕분에 최초의 포식자들을 물리칠 수 있었지만 수년에 걸쳐 더 크고 사나운 새로운 파충류가 등장하면서 플랑크톤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이치오사우루스와 같은 다른 파충류는 길고 웅장한 통치를 했습니다. 이 동물들은 푸른 행성의 바다를 자주 찾아갔습니다. 가장 오래된 어룡은 지느러미 도마뱀을 닮았고 가장 최근의 어룡은 참치를 닮았지만 그 특징은 여전히 독특합니다. 다리뼈는 수영용 패들로 진화하여 옥수수 속대처럼 생겼고 척추뼈는 아이스하키 퍽과 비슷하며 눈은 공막골이라는 뼈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치토사우루스가 잠수하거나 헤엄칠 때 물은 눈과 같은 민감한 부위를 왜곡시킬 수 있는
압력을 가하기 때문에 공막고리가 눈을 강화시켜 몸집에 비해 고도로 발달된 시력을 갖게 해줍니다. 이 티르사우루스의 몸의 길이는 70cm에서 20cm 정도입니다. 그들은 벨렌나이트, 물고기, 기타 해양 생물을 좋아합니다. 모든 생명체와 마찬가지로 숨을 쉬어야 합니다. 산소 소비량은 적지만 폐가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와 숨을 쉬어야 합니다. 이치사우루스는 태산입니다. 알을 낳지 않고 암컷의 생식기에서 부화하여 새끼를 낳아 바다에 풀어놓을 때까지 배양합니다. 후자는 이후 체온을 조절하는 능력을 획득했습니다. 이치토사우루스는 도마뱀처럼 몸 전체를 물결치듯 헤엄쳐서 움직이기 때문에 사냥이나 도주를 위해 쉽게 가속할 수 있습니다. 참치와 더 비슷한 최근의 이치사우루스는 몸의 뒤쪽 부분만 물결 모양으로 움직입니다. 이러한 헤엄치는 방법의 진화는 그들의 생활 환경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처음에는 대륙풍에 국한되어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대양의 넓은 바다를 누비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화된 진화입니다. 판게와의 분열은 공해에 서식하는 해양 동물군의 분산을 일으켰습니다. 지구상에서는 멸종 후 살아남은 종들이 가장 널리 퍼져 있습니다. 먹이사슬의 최상위에는 시조새 파충류가 지배적입니다. 더 기초적인 파충류가 시조새를 낳고 그 다음 익룡이 등장합니다. 익룡은 곤충을 잡아먹는 비행 파충류로 150종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곤충만 살았던 대기 환경은 척추 동물의 출현을 환영했습니다. 케찰코틀러스는 날개 길이가 소형 여객기와 맞먹는 12m에 이르는 가장 큰 표범 중 하나입니다. 길쭉한 머리와 긴 목을 가지고 있으며 꼬리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익룡의 날개는 뒷다리에 연결된 피부막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매우 길쭉한 네 번째 손가락으로 지탱됩니다. 수많은 비행 동안 가벼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익룡은 속이 빈 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동물들은 먹이를 찾아 은행나무와 양치류 숲 위를 날아다닙니다. 익룡은 후각 중추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각을 이용해 곤충, 물고기, 새를 쫓아냈습니다. 익룡은 공중에서 편안하게 지내지만 수중 환경도 자주 방문하고 육지에서도 이동합니다. 발에는 물갈퀴가 있고 네 발로 걷는 사족 보행으로 움직였습니다. 육지에서는 시조새 개통이 최초의 악어류인 프로토스쿠스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동물은 강력한 이빨로 장식된 큰 입과 긴 꼬리를 가진 악어와 매우 유사한 외모를 가졌습니다. 시조새의 혈통은 조금 후에 최초의 공룡을 낳았습니다. 공룡은 우리가 공룡을 떠올릴 때 상상하는 거대한 포식자와는 거리가 멉니다. 에오랍토르는 지구상에 나타난 최초의 공룡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 목이 긴 용각류 공룡을 탄생시켰습니다. 길이가 약 1m, 높이가 40cm로 대형견과 비슷한 크기였습니다. 새벽 사냥꾼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당시 가장 빠른 동물입니다. 잡식성이며 다른 파충류, 곤충뿐만 아니라 단백질과 비타민을 공급하는 모든 종류의 다른 음식도 먹습니다. 코엘로피세스는 코랩터보다 약간 더 크며 길이가 최대 3m, 높이가 55cm에 이릅니다. 큰 꼬리가 몸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입이 좁아서 작은 먹잇감을 빠르게 잡을 수 있습니다. 현대 늑대처럼 무리를 지어 사냥할 때는 더 큰 먹잇감을 공격합니다. 이 다양한 종들은 더 크고 더 많았던 최초의 초식 공룡들과 땅을 공유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넙치는 몸 길이 10m에 몸무게가 최대 4톤에 달하는 동물입니다. 주로 식물과 구성된 식단을 먹게 됩니다. 매우 날카롭고 튼튼한 이빨 덕분에 나무에서 직접 추출한 식물을 으깨어 먹습니다. 10개의 척추로 구성된 긴 목은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힘을 주며 나무 꼭대기에서도 식물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최초의 공룡 다음으로 포유류 파충류는 주로 랩시도목으로 대표되지만 이 시기에는 새로운 분파의 출현으로 개체 수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리스토사우루스와 거대한 리소위시아가 야생을 돌아다닌 것을 막지는 못합니다. 리스토사우루스는 포유류와 파충류의 혼합종입니다. 몸 길이는 1m, 높이는 1.5m입니다. 송곳니가 위턱에서 튀어나와 있어 무시무시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거북이와 비슷한 부리를 가지고 있어 식물을 씹고 대형 초식동물로서의 필요를 충족시키는데 이상적입니다. 때때로 현재 코끼리 크기에 달하는 거대한 동물인 리소위시아의 길을 건너기도 합니다. 이 초식동물은 긴 부리로 초목을 잡아 으깨어 먹습니다. 리소위시아는 육식성 시조새의 먹이이며 시조새에게 정기적으로 사냥을 당합니다. 최초의 포유류는 수백만 년 후에 출현했습니다. 이들은 시노돈트와 포유류 사이의 중개자 역할을 합니다. 현대 말괄량이의 모습으로 메가조스트론도는 밤에 곤충과 도마뱀을 먹기 위해 나갑니다. 최초의 공룡의 먹이였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약 10cm의 작은 몸집 덕분에 쉽게 숨을 수 있었습니다. 아델로 바실레우스는 알려진 원시 포유류의 가장 오래된 조상입니다. 이 동물의 귀에는 현대 포유류와 비슷한 위치에 달팽이관이 있습니다. 이는 곧 등장할 테라시드와 포유류 사이의 연결고리입니다. 이 작은 동물들은 모두 강력한 육식 포식자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 대부분이 밤의 삶에 적응한 이유입니다. 두개골의 피질은 당시 파충류보다 더 발달되어 있으며 인지 기능을 보장하는 심피질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더 많은 에너지 소비를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허브, 과일, 곤충과 같은 에너지가 풍부한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두 개의 큰 공룡 그룹이 지배적이며 골반의 해부학적 구조로 구분됩니다. 그들은 오르니티시아와 사우리시아로 명명되었습니다. 사우리시아는 치골이 앞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육식동물이지만 목이 긴 초식동물인 거대한 용광류도 이 그룹에서 발견됩니다. 오르니티시아르는 치골이 뒤쪽을 향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새의 분지를 연상시킵니다. 그들은 모두 초식동물입니다. 포유류는 공룡이 지배적이었던 이 오랜 기간 동안 잊혀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작고 무서운 생명체였던 포유류의 먼 조상들은 거인의 그늘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 원시 포유류는 두려워할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공룡은 지구상의 생명체를 다양화, 확장하고 해부학적 단계를 뛰어넘었습니다. 공룡은 대부분의 생태적 틈새를 차지했고 포유류에게 남은 것은 동굴, 나무의 구멍 또는 지하 생명체와 같이 작고 어두운 곳뿐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생존하려면 몸집과 생활 방식에 제약이 따릅니다. 또한 후각, 시각, 청각 등 감각이 과도하게 발달하여 야행성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활동이 적은 포식자에게는 덜 위험합니다. 감각기관이 머리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파충류에 비해 뇌 크기가 더 커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재생되어야 하는 뇌 연소 에너지, 특정 적응이 나타나고
포유류는 따뜻한 혈액과 그들을 격리시키는 외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너지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려면 곤충이나 다른 무척추 동물과 식물 씨앗과 같은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음식은 가능한 빨리 에너지를 방출하기 위해 빠르게 소화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날카로운 이빨이 나타나는 이유입니다. 단검처럼 날카롭고 강력하며 예리한 이빨 덕분에 포유류는 곤충을 잡아 죽이고 딱딱한 조개 껍질을 부숴버립니다. 이빨은 강한 턱 근육에 의해 작동합니다. 번식수단이 진화합니다. 파충류와 조류의 알은 이미 보호 껍질의 출현으로 상당한 진전을 보였지만 새로 태어난 동물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발달할 수 있을 만큼 커야 하기 때문에 이 시스템은 여전히 제한적입니다. 또한 알과 신생아는 포식자를 끌어들입니다. 포유류는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합니다. 포유류는 태아가 더 나은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어미의 몸속에 태아를 보관하고 먹이를 줍니다. 이 방법은 새끼의 수를 제한하고 어미의 자원을 고갈시키지만 주요 번식 방식이 되기에 충분한 이점이 있습니다. 수백만 년 전 판게아의 형성을 가능하게 했던 힘들이 판게아를 해체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서양이 열리는 첫 징후가 느껴집니다. 지각은 녹은 암석으로 만들어진 멘틀 위에 떠 있습니다. 대륙판이 움직이면서 마그마가 활발하게 순환합니다. 판게아가 더 많이 분해될수록 화산 활동은 더욱 활발해집니다. 엄청난 양의 용암이 지구 표면으로 분출할 때까지 새로운 대량 멸종이 시작됩니다. 지구의 창자에서 괴물 같은 불타는 증기 분출이 시작됩니다. 용암 파편이 지상 1500m 이상까지 치솟습니다. 불타는 구름이 동식물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동물들은 높은 곳이나 물속에서 피난처를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판게아의 분열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며 그 결과는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미래 대서양 가장자리에서 화산 활동이 격렬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미국 크기보다 더 큰 1100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마그마 지방이 형성됩니다. 수백만 마리의 동물이 멸종했습니다. 메가조스토르도는 굴의 새끼와 함께 둥지를 틀었습니다. 작은 몸집 덕분에 피난처를 마련하고 뒤따라올 거대한 무덤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이제 지구의 중심부에서 흘러나오는 용암입니다. 형성된 모든 균열을 통해 마그마의 흐름이 빠져나갑니다. 균열의 길이는 수십 킬로미터에 달할 수 있으므로 지구 표면에 흐르는 화염의 바다입니다. 그 순간 그 경로에 있는 모든 것이 멸종되고 전멸됩니다. 용암은 수개월, 수십 년 동안 계속 분출됩니다. 지구를 용암총으로 덮는 화산 폭발은 이제 대기에 유독한 영향을 미칩니다. 마그마에 용해된 가스가 지표면으로 올라와 압력을 낮추고 지구 대기로 확산됩니다. 이산화탄소 수준이 강력하게 증가합니다. 기온이 상승합니다. 육지와 바다에서 더위는 견딜 수 없지만 최악의 상황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대기 중 산소 수준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지구의 얼굴이 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균열이 나타나고 판게아는 찢어지고 있습니다. 화산이 폭발 시작된 지 5만 년 후 지구는 슬픈 풍경을 보여줍니다. 풍성하고 무성했던 초목은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한때 존재했던 것은 말라버렸습니다. 화재는 계속되고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습니다. 대기는 오염되어 이산화탄소가 풍부하고 산소가 부족합니다. 게다가 몇 명 남지 않은 생존자들을 삼켜버리는 화산재 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산재는 수증기가 섞여 산성비를 일으킵니다.
남아있는 작은 초목은 박멸됩니다. 비는 동식물의 시체를 바다로 운반합니다. 바다는 거대한 쓰레기통이 됩니다.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아 산성화 됩니다. 이번에는 먹이사슬의 기초인 플랑크톤이 영향을 받습니다. 지구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되고 예외 없이 기근이 닥칩니다. 박테리아가 증식합니다. 판게아는 완전히 변모합니다. 균열은 수천 킬로미터에 걸쳐 확장되고 유출된 마그마의 양은 200만 킬로미터에 이릅니다. 재앙이 시작된 지 50만 년이 지나서야 분출이 멈췄습니다. 판게아는 먼 추억이 되었고 대서양이 탄생했습니다. 총 75% 이상의 종이 사라졌습니다. 지구의 피해도 비극적이지만 바다는 더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산호초는 거의 모두 사라졌습니다. 지구는 비어졌지만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은 탄생했습니다. 이제 지구 표면에는 뚜렷한 대륙이 생겨났습니다. 이제 우리의 미래는 재앙에서 살아남는 소수의 생존자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공기는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탁해졌고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았습니다. 하지만 몇몇 초기 동물들은 이 대재앙에서 살아남아 환경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육지나 바다에서는 헤카툼이며 평온이 지배합니다. 두 개의 대륙 블록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로라시아와 곤드와나, 이 비참한 환경에서 해양과 육상 동식물이 발전해야 할 것입니다. 장점은 이제 많은 생태 틈새가 비었다는 것입니다. 일부의 불행은 항상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만듭니다. 판게아가 아직 제자리에 있었을 때 기후가 중앙에서 건조한 상태를 유지했다면 분열 이후에는 덥고 습해졌습니다. 식물은 개화에 유리한 이 새로운 환경을 활용합니다. 풍부한 정글은 지구의 얼굴을 장식하고 초식동물의 유두를 되살리기 위해 지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많고 존경할 만한 크기가 됩니다. 이 초식동물은 불균형한 크기에 도달하는 육식포식자의 양질의 먹이가 됩니다. 공룡의 통치가 시작됩니다. 공룡은 우리 시대보다 6,600만 년 전까지 지구상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육지에는 여전히 많은 시조새가 존재합니다. 이들은 디플로도쿠스나 브라키오사우루스와 같은 대형 공룡과 나란히 살았습니다. 디플로도쿠스는 몸길이 30m에 달해 농구코트와 맞먹는 거대한 몸집에 6m가 넘는 거대한 목을 가진 거인입니다. 머리는 오렌지만한 크기의 뇌를 품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비율은 매우 작습니다. 초식성으로 턱 앞부분에 갈퀴처럼 배열된 길고 가는 이빨 덕분에 초목을 잡아먹습니다. 꼬리는 80개의 척추뼈로 이루어져 있고 길이는 14m에 달하며 4개의 원주형 팔다리가 상당한 무게를 지탱하지만 꼬리로 몸을 들어올려 최대 15m 높이의 침엽수 나뭇가지를 들어올릴 수도 있습니다. 디플로도쿠스는 크기 면에서 경쟁자인 또 다른 초식거인 브라키오사우루스와 정기적으로 마주치는데요. 후자는 큰 몸, 긴 목, 매우 작은 머리 등 비슷한 외모를 가졌습니다. 침엽수와 은행나무가 우거진 광활한 숲 사이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초식동물은 지구에서 넉넉하게 서식하지만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용광류 공룡의 먹이가 되기도 했습니다. 알로사우루스, 메가로사우루스, 케라토사우루스처럼 무시무시한 크기의 육식공룡은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알로사우루스는 두개골에 뚜렷한 돌기가 있어 문자 그대로 이상한 동화뱀이라는 뜻으로 번역됩니다. 다른 용광류에 비해 다소
크고 길이가 최대 9m에 이릅니다. 사나워서 자신보다 약한 동물의 고기를 먹습니다. 강력한 발톱이 달린 튼튼한 팔다리는 사냥에 완전히 적응되어 있습니다. 꼬리 덕분에 몸에 상당한 무게의 균형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까지 공룡의 슈퍼스타로 손꼽히는 용각류 공룡은 티라노사우루스로 말 그대로 폭군 동어뱀의 왕이라고도 불리는 티렉스입니다. 이 활동의 포식자는 최대 3.75m의 보폭으로 지표면을 밟고 4에서 6m의 높이에서 후각을 이용해 먹이를 찾았습니다. 티라노사우루스는 현존하는 가장 폭력적이고 무시무시한 동물 중 하나입니다. 길쭉한 머리 길이만 1m 반에 달합니다. 이빨은 끝에서 뿌리까지 30m에 달합니다. 매우 짧은 상지는 발톱으로 덮여 있으며 먹이를 잡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다른 동물들은 이 육식성 괴물 앞에 얌전히 행동하기만 하면 됩니다. 지구에서 전투가 벌어집니다. 거대한 공룡들 사이에서 작은 종들은 생존을 위해 적응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진화하여 날개를 얻습니다. 이 과정은 천천히 이뤄집니다. 달리는 동물이었던 공룡은 깃털로 덮인 날개의 시초인 팔을 흔들며 땅에서 몸을 들어 올릴 수 있을 만큼 가속하는 데 성공했을 것입니다. 최초의 날개 달린 공룡을 밝혀낸 종은 시조새입니다. 이 동물은 다리와 머리, 후두부를 제외하고는 깃털로 덮여 있습니다. 긴 꼬리와 척추의 연장선, 발과 앞다리에 세 손가락에 발톱이 있었습니다. 새보다는 파충류에 가깝지만 시조새는 파충류와 조류의 중간 형태입니다. 깃털의 출현은 처음에는 더 나은 단열을 보장하기 위해 발생합니다. 그런 다음 깃털이 길어지고 운동 역할을 추가로 보장했습니다. 그러나 시조새는 아직 비행에 완전히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뼈가 치밀해서 공중에서 몸을 유지하기에는 무게가 너무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바다에는 다양한 어종과 다양한 해양 생물이 서식할 수 있는 암초가 곳곳에 있습니다. 해양 이메페류 동물 그룹인 루디스트는 이러한 산호초의 발달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뜻하고 얕은 바다를 자주 찾는 루디스트는 바닷물을 여과하여 부유 유기입자를 먹습니다. 루디스트는 밸브의 도움으로 해저에 고정된 채로 살아갑니다. 지름이 최대 50cm까지 자랄 수 있습니다. 일부는 혼자 살지만 다른 일부는 실제 식민지를 형성합니다. 이들은 산호, 해면, 해조류와 결합하여 실제 산호초를 만듭니다. 로라시아와 곤드와나에는 두 개의 대륙 블록이 존재합니다. 라우라시아는 두 부분으로 갈라져 미래의 북대서양을 드러냅니다. 500만 년 후 남쪽도 열립니다. 지구는 익숙한 모습을 갖추기 시작합니다. 만년설이 없기 때문에 기후는 다소 따뜻합니다. 바다의 수위가 높고 후자의 온도는 현재 바다보다 약 10도 더 높습니다. 해양 파충류가 여전히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이치토사우루스는 무시무시한 모사사우루스에게 자리를 내줬습니다. 이 해양 동물은 몸 길이가 17m에 달할 정도로 엄청난 크기를 자랑합니다. 해안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바다 한가운데에 살고 있습니다. 현재의 악어처럼 기복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물고기, 새, 상어, 거북이뿐만 아니라 모사사우루스 그룹의 다른 동물도 먹습니다. 공중에서 작은 익룡은 이제 꽤 존경할 만한 크기를 보여줍니다. 케찰코아투스는 날개 길이가 15m에 달합니다. 육지에서는 거대한 공룡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트리케라토스와 같은 새로운 종도 등장했습니다. 머리에 3개의 커다란 뿔과 뼈로 된 멍으로 장식된 이 공룡은
위협적이며 다른 공룡의 공격에 대비해 스스로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거대한 티렉스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해야 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았습니다. 최소 30줄의 이빨을 가진 이 초식 동물은 가장 다년생 식물도 찢어 부술 수 있었습니다. 포유류도 있습니다. 이 거대한 자연의 그늘에서 작고 신중합니다. 동물의 왕국에서 그들은 현재 중요하지 않습니다. 속시식물이라고 불리는 꽃피는 식물은 기후가 더 습해지고 대기의 산소가 풍부해지면서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침엽수가 정착하지 못한 곳에 정착합니다. 그들은 닫힌 구멍에 들어있는 알갱이 안에 난자가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습한 곳에 서식한 다음 홍수평원, 해안 늪에 덤불을 얻습니다. 출현한 지 겨우 3천만 년이나 지난 지금 그들은 이미 다양하고 풍부하며 사용 가능한 모든 생태 틈새 시장을 빠르게 점령하고 있습니다. 식생 지형이 크게 변화하고 생태계가 강력하게 진화했습니다. 꽃이 피기 훨씬 전부터 존재했던 곤충은 단백질이 매우 풍부한 에너지 상품인 꽃가루의 소비자로 특화되었습니다. 곤충은 먹이를 찾아 꽃을 옮겨다니며 자신도 모르게 다리에 붙은 꽃가루를 퍼뜨립니다. 꽃과 곤충 사이에 유익한 동맹이 형성됩니다. 초식동물이 발달하고 다양해졌을 뿐만 아니라 육식동물, 잡식동물, 식충동물도 발달하고 다양해졌습니다. 수천만 년 후 육상 생태계는 완전히 변모합니다. 남아있던 숲은 색채와 과일, 열매로 덮여 있습니다. 수분을 매개하는 곤충 무리가 초목 한가운데서 행진합니다. 낮에는 거대한 초식 공룡들이 이 모든 먹이를 먹고 밤에는 작은 도마뱀, 새, 포유류들이 남은 먹이를 먹느라 바쁩니다. 거대하고 장엄한 공룡이 지구를 지배한 지 1억 6천만 년이 넘었습니다. 서서히 쌓여온 세상은 이제 곧 멸망할 것이며 이는 생명의 5번째이자 마지막 대위기를 의미합니다. 어떤 동물도 다가오는 위험을 감지하지 못합니다. 소행성이 초당 수킬로미터의 속도로 하늘에서 교활하게 떨어지려고 합니다. 수십억 톤의 소행성이 방출됩니다. 그 중 하나가 진짜 폭탄처럼 지구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충격은 끔찍하고 운석이 너무 세게 부딪혀 깊이 30km의 분화구가 그려집니다. 기념비적인 강도의 에너지가 방출되어 지각의 암석이 액체 요소로 변형됩니다. 충돌 지점 60km 이내에서는 물이 수증기로 변하고 동물들은 즉시 죽습니다. 충격파는 충돌 몇 초 후에 바다에 도달한 후 소멸됩니다. 그 경로에 있는 모든 것이 말 그대로 증발합니다. 그 결과는 곧 느껴질 것입니다. 운석의 충격은 비교할 수 없을 강도의 지진을 일으킵니다. 크레바스에 떨어지지 않은 동물들은 피난처를 찾으려고 노력하지만 재앙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산맥만큼이나 큰 물의 벽이 해안에 솟아올랐다가 내려왔습니다. 쓰나미는 육지와 바다에서 아무도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휩쓸고 해안에 던져집니다. 지구가 숨을 고르려고 할 때 충격으로 밀려난 암석들이 뒤로 떨어집니다. 지각의 전체 조각이 몇 시간 동안 지구에 떨어지는 소나기가 지구에 떨어집니다. 어떤 곳에서는 대기의 온도가 500도 이상까지 올라갑니다.
모든 생물은 대격변에 취약합니다. 지구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됩니다. 수십억 마리의 동물이 죽을 것입니다. 바다에서는 76%의 종과 15%의 가족이 영원히 멸종할 것입니다. 대륙에서는 6%의 가족이 사라집니다. 가장 유명한 위기이지만 백악기 멸종은 멸종률 측면에서 볼 때 가장 미미한 수준입니다. 생물 다양성은 여전히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암모나이트, 대형 해양과 육상 파충류가 사라지고 작은 포유류가 번식하고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습니다. 충돌 후 몇 달이 지나자 지구는 다시 추워졌습니다. 운석이 방출한 열을 흡수하는 대량의 이산화탄소를 발생시켰습니다. 지구는 더 안정적인 기후를 찾기 전까지 긴 겨울을 보내게 됩니다. 곤드와나 랜드의 일부였던 인도는 수백만 년 전 대륙에서 서서히 분리되었습니다. 현명하게도 남쪽으로 향하던 반은 방향을 틀어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반이 테티스해를 가로지르면서 하스팟 화산지대를 지나면서 그 진로가 빨라졌습니다. 갑작스러운 변이로 아시아로 향하던 판은 격렬하게 충돌합니다. 인도는 매년 2cm의 속도로 아시아 아래로 가라앉습니다. 그 결과 지각이 솟아오르면서 비늘처럼 겹쳐집니다. 인도의 지각은 두꺼워졌고 수백만 년 후 히말라야 산맥이 형성되었습니다. 인도의 북쪽은 압축되어 1000km의 길이를 잃었습니다. 아시아에서 분출된 파편은 동남아시아 블록, 인도네시아 군도 및 일본 열도를 제공합니다. 현재 지구의 얼굴은 퍼즐처럼 계속 조립되고 있습니다. 지구는 끊임없이 지진과 화산의 영향을 받습니다. 약 6천만 년 전에 시작된 강력한 화산 활동은 다량의 이산화탄소를 방출합니다. 처음에는 낮은 대기와 바닷물이 따뜻해집니다. 장기적으로 온실가스의 증가는 지구 표면 전체에 걸쳐 급속하고 일반적인 온난화를 일으킵니다. 바다의 표층수는 5도 상승합니다. 그린란드, 알래스카, 시베리아는 아열대림으로 덮여 있습니다. 이 따뜻하고 습한 환경은 생명체의 발달에 유리하며 포유류의 진화적 방사선과 일치합니다. 멸종된 대형 파충류는 자유로운 틈새를 남겼고 포유류는 이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고래, 돌고래, 박쥐처럼 일부 동물은 수영이나 비행을 마스터할 정도로 발달합니다. 영장류, 말, 원시사슴은 서로 다른 혈통을 시작합니다. 새는 번식하고 일부 종은 높이가 2m가 넘는 인상적인 크기에 도달합니다. 곤충과 꽃식물은 서로 함께 진화를 거듭합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지역에서 격렬한 화산 폭발로 크고 깊은 분화구가 열립니다. 금세 호수의 물로 채워진 이 분화구는 다양한 동식물을 보호하며 지표면에 생명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천여 종의 다양한 동식물 가운데 인간, 원숭이, 여우 원숭이로 이어진 혈통의 가장 오래된 공통 조상인 작은 포유류가 눈에 띕니다. 아이다로 더 알려진 다위니우스 마실레는 형태학적으로 오늘날의 여우 원숭이와 매우 유사합니다. 몸 길이는 1m, 몸무게는 650에서 900g입니다. 초식성이며 씨앗, 잎, 과일을 먹습니다. 엄지손가락이 다른 손가락과 반대쪽이어서 물건을 잡을 수 있어 영장류에 더 가깝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여우 원숭이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손가락에 발톱이 없으며 발에는 원숭이와 비슷한 거골이라는 뼈 구조가 있습니다. 이 분화구는 한쪽은 원숭이, 다른 한쪽은 여우 원숭이로 이어지는 두 혈통이 분리되기 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분화구 호수에 남아있는 생명체는 호수 바닥에서 이산화탄소가 상승하여 갑자기 전멸했습니다. 동물들은 급격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온난기가 지나면 해양순환과 판구조론으로 인해 지구가 냉각됩니다. 걸프 해류를 형성하는 해류가 약해지고 남극 주변과 남극 상공에 해빙이 서서히 정착합니다. 해빙은 산악 빙하가 형성될 정도로 축적됩니다. 남극을 열적으로 고립시키는 해류, 즉 남극 환극 해류가 형성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해류입니다. 이 해류는 남반구의 바다를 연결하고 염분과 온도가 다른 물의 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차갑고 용존가스를 함유하고 있으며 CO2의 주요 저장소 중 하나입니다. 남극 대륙이 완전히 개방되면 신세계, 아메리카 대륙,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이 있는 구세계로부터 유인원 개체수가 영구적으로 차단됩니다. 아프리카 땅에 남아있던 일부 영장류는 아메리카 대륙에 도달했습니다. 그들을 떠다니던 자연 뗏목을 타고 대서양을 건넜을까요? 아니면 화산 폭발의 연쇄를 통해 이동했을까요? 방법은 아직 명확하진 않지만 그들은 신대륙의 숲에 정착했습니다. 이들은 나중에 나뭇가지를 감싸는 꼬리가 특징인 타마린, 마모셋 또는 다른 울부짖는 원숭이의 기원이 될 것입니다. 플라티리는 납작하고 두꺼운 비중격과 바깥쪽으로 향하는 큰 콧구멍을 가진 코 모양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구세계의 원숭이인 카타린 원숭이는 아시아에서 아프리카 대륙으로 건너왔습니다. 콧구멍이 양옆으로 뻗어 있어서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이들에게 아프리카는 살기에 이상적인 장소로 보였고 균형추 역할을 하는 꼬리를 가진 세르코피테쿠스와 꼬리가 없는 호미노이드의 두 가지 그룹을 탄생시켰습니다. 후자의 경우 거의 전적으로 동아프리카에 집중적으로 발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00만 년 전 최초의 영장류가 등장했습니다. 이 네 발 달린 동물은 길이가 같은 네 다리를 사용해서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이들은 다양화되어 다양한 크기의 종을 탄생시켰습니다. 이때 현재의 침팬지, 고릴라, 오랑우탄, 유인원이 모인 호미니드 그룹이 등장합니다. 1800만 년 전 아프리카 대륙과 아시아가 충돌했습니다. 이 충돌은 인류 역사의 진화에 영향을 미쳤는데 200만 년 후 바다가 낮아져 유인원들이 유라시아로 이동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서유럽과 중부유럽은 울창한 숲으로 뒤덮여 있었고 이는 긴팔 원숭이를 낳은 구대륙 원숭이의 진화에 유리한 환경이었습니다. 나무에 매달려 이동하는 방식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팔은 다리보다 길고 손은 구부러진 지골로 더 큽니다. 이 원숭이들이 곧게 펴지면서 골반과 척추도 더 단단해집니다. 인간의 조상 토우마이, 호미닌 혈통은 700만 년 전에 유인원으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삶의 희망이라는 뜻을 가진 투마이족은 알려진 호미닌 중 가장 오래된 인류입니다. 투마이가 발견된 차드 지역은 당시 풍요로운 기후를 누렸던 곳입니다. 호수로 둘러싸인 숲과 생명체가 가득한 사바나 한가운데서 약 1.2m, 약 30kg의 작은 존재인 투마이가 진화했습니다. 악어, 코끼리, 작은 설치류, 물고기, 멧돼지 등 다른 종들도 투마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들과 맞서는 포식자와 청소부는 하이에나와 고양이에 가까운 종을 포함합니다. 투마이와 그의 동료 동물들은 쉬운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이족 보행이 가능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지골에 기대어 달릴 수도 있지만 달리기에는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침팬지와 달리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큰 송곳니가 없기 때문에 후각, 청각, 시각에 의존하여 자신을 보호합니다. 그들의 집단 정신 또한 자산입니다.
과일을 주식으로 하는 채식주의자입니다. 투마이족은 침팬지와 비슷한 원시적 특징과 두개골 용량을 가지고 있지만 상당한 지능과 특정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투마이족은 침팬지나 인류의 조상 중에서 관찰되는 것과는 다른 독특한 형태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600만 년 전, 오로리는 오늘날 케냐의 땅을 돌아다녔습니다. 시미안과 인간의 특징을 모두 갖춘 상한골과 대퇴골의 특징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보다는 현생 인류에 더 가까웠습니다. 구부러진 지골에서 알 수 있듯이 이족보행과 수목성 동물이 분명합니다. 과일을 먹으며 대형 육식동물과 같은 무시무시한 포식자에 먹입니다. 습지가 산지한 건조한 상록수림 환경에서 서식합니다. 조상인 투마이보다 키가 조금 더 크고 몸무게가 50kg에 가까운 1.4m에 달하는 곳도 있습니다. 투마이와 오로린의 뒤를 이은 아르디피테인은 오스트랄로피테인이 도착하기 직전에 살았습니다. 당시에는 불을 다루지 못했고 생활 조건도 열악했습니다. 도구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 이족보행은 이속을 위해 다시 호출됩니다. 700만 년에서 400만 년 전에 살았던 이 세 종은 개똥 발생 나무에 기저했습니다. 이들은 영장류 조상과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사이의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속은 주로 중부, 동부, 남부 아프리카의 강과 호수 근처의 사바나 지역에서 발견됩니다. 250만 년이 지나서야 아시아로 이주했고 그 이후에는 유럽으로 이동했습니다. 크기가 작고 다음 것보다 뇌가 작습니다. 그들의 턱은 가장 최근의 대표자인 파라트로프보다 미세하며 잡식성 식단을 먹을 수 있습니다. 250만 년 전에 가장 최근에 등장한 오스트랄로피테인은 튼튼한 것으로 묘사가 나뭇잎, 곤충, 때로는 고기를 먹습니다. 남쪽의 큰 유인원이라는 뜻의 오스트랄로피테키는 이 감을 공급받았죠. 그들의 활동은 사냥과 채집을 중심으로 이뤄집니다. 그러나 열악한 장비로 인해 사냥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오스트랄로피테신 그룹은 1974년 당시 발견된 가장 오래된 호미닌 화석인 루시의 발견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에티오피아 하다르의 아와시 강 근처 발굴 현장에서 한 개체의 것으로 추정되는 수백 개의 하반신과 턱뼈 조각이 발견되었습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골격을 구성하는 206개의 뼈 중 52개가 한 개체의 뼈에서 이렇게 많은 비율이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녀의 골반을 연구한 결과 그녀가 실제로 여성이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루시는 플레어 흉곽, 큰 위, 결과적으로 채식을 하는 등 많은 심이안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루시의 키는 약 1.1m, 몸무게는 약 25kg입니다. 루시의 관절, 어깨, 긴 팔, 짧은 다리는 이족보행과 병행하며 수목의 삶을 증언합니다. 이 발견은 인류 혈통의 기원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바꿔놨지만 현대 인류에 도달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입니다. 250만 년 전까지만 해도 두 아메리카 대륙은 매우 다른 동물군의 서식지였습니다. 중앙 아메리카에는 북미와 남미의 두 대륙을 분리합니다. 태평양과 대서양의 물이 섞여 있습니다. 바다 밑바닥에는 압력이 가해져서 태평양판이 카브리의 판 아래로 밀려 들어갑니다. 충돌하는 동안 발생하는 압력과 열로 인해 바다 밑에 화산이 형성되어 작은 섬이 솟아오릅니다. 두 판의 움직임으로 인해 해저가 해수면 위로 상승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새로 형성된 섬 사이에 열린 공간은 남미와 북미 사이에 완전히 닫힌 지역이 형성될 때까지 퇴적물로 채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파나마 지역입니다. 이전에 분리되어 있던 두 땅 사이에 다리가 생기면서 미주대교역이라고 불리는 식물과 동물의 이동이 촉진되었습니다. 고슴도치, 주머니쥐, 개미핥기, 아르마딜로, 천상갑 등 남아메리카 생물들이 북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반대로 북쪽의 말, 사슴, 코끼리, 너구리는 남미에 정착했습니다. 100만 년 동안 이 이동은 동등한 교환을 유지했습니다. 그 후 북쪽의 포유류는 남쪽에 계속 살면서 정착했지만 남쪽의 포유류는 북쪽에서 멸종하거나 그 수가 적었습니다. (240만 년) 전 같은 시기에 살았던 오스트랄로피테쿠스와 형태가 완전히 다른 새로운 호미닌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우리 종 호모사피엔스가 속한 호모속이라는 새로운 속을 형성합니다. 그러나 후자가 나타나기 전에 조금 더 기다려야 합니다. 호모속을 구별하는 세 가지 주요 기준은 배타적이고 영구적인 이족보행, 납작한 얼굴과 함께 더 중요해진 두개골 용량, 예술적 창작물이나 불 사용과 같은 문화활동의 구현입니다. 호모 하빌리스는 호모속을 대표하는 최초의 인류입니다. 키는 1.3에서 1.5m, 몸무게는 30에서 40kg입니다. 그는 오스트랄로피테쿠인보다 조금 더 큽니다. 신체적으로는 이빨이 더 작고 길쭉한 팔과 튼튼한 다리, 구부러진 지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손은 운동 능력에서 자유롭지 않으며 여전히 수목 능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호모 하빌리스와 함께 도구 생산이 상당히 강화되었기 때문에 숙련된 사람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식단은 육류가 풍부해졌고 잡식성이 되었습니다. 완벽한 청소부인 그는 도구를 사용해 고기를 자르고 대형 포유류의 몸통뼈를 부러뜨려 골수를 축출했습니다. 190만 년 전 아프리카 요람에 등장한 호모 에르가스터는 인류 혈통의 역사에서 결정적인 발걸음을 내렸습니다. 나뭇가지를 떠나 땅 위에서 진화한 것이죠. 이 새로운 이동 방식은 그의 삶의 방식을 크게 변화시켰습니다. 불을 이용하여 양면 날과 같은 복잡한 도구를 조각했습니다. 호모 에르가스터는 뛰어난 보행 능력으로 장거리 달리기도 가능했습니다. 키는 1.55m에서 1.7m, 몸무게는 평균 60kg으로 현대인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이 동물은 성장하는 뇌와 몸에 영양을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고기를 찾기 위해 아프리카에서 처음으로 탈출합니다. 호모 에렉투스는 뇌 용적이 1000제곱센티미터를 넘어서 평균 1350제곱센티미터인 인간에 근접한 최초의 호미닌입니다. 이는 육류에 대한 강한 욕구를 의미합니다. 다른 호미닌 종보다 작은 이빨도 이 새로운 식습관에 적응한 것입니다. 몸 길이는 1.5에서 1.65m, 몸무게는 평균 50kg입니다. 아프리카를 벗어나 최초의 호모사피엔스는 아니지만 이족 보행을 완전히 마스터한 덕분에 장거리 여행에 성공한 최초의 호모사피엔스입니다. 아시아와 유럽에까지 캠프를 차렸죠. 호모 에렉투스는 불을 다룰 줄 알았고 대칭형 양면날, 도끼, 글개 등 돌에 새긴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불을 중심으로 모인 실제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수렵 채집인들은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실제 그룹을 형성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가족적 환경에서 호모 에렉투스는 후손에게 두뇌 발달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함으로써 후손을 돌보았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은 팔과 다리가 다소 짧고 덩치가 큰 편이었으며
형태학적으로는 현생 인류와 비슷했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의 키는 1.5에서 1.7m, 몸무게는 50에서 70kg 정도였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의 뇌 용적은 호모사피엔스보다 더 큰 최대 1753제곱cm에 달합니다. 감정이 풍부하고 도구를 능숙하게 다루며 대화와 문화를 창조할 수 있는 재능이 있습니다. 장래의식을 치렀는데 이는 죽음을 자신의 존재의 한 단계로 인식했음을 보여줍니다. 유럽에 출현한 후 중동을 거쳐 영국 제도에서 러시아 평원에 이르기까지 유라시아 전역을 점령했습니다. 매우 다른 환경과 기후의 큰 변화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호모사피엔스와 약 1만 년 동안 공존했지만 사라졌습니다. 인류의 혈통은 240만 년 전에 다른 이족 보행 호미닌과 분화했습니다. 호모사피엔스는 지구 역사에 뒤늦게 등장했지만 그 발자취와 성공은 놀라웠습니다. 20만 년 전 모든 인류가 속한 종이자 다른 호모 중 유일한 생존자인 호모사피엔스가 지구에 정착했습니다. 키는 1.5에서 1.75m, 몸무게는 50에서 70kg입니다. 두개골은 둥글고 턱은 뾰족하며 골격은 가볍습니다. 어려운 시작에도 불구하고 지구를 식민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조직하고 조립하고 고정된 장소에 정착하여 앉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생존의 문제였던 사냥과 채집은 안정적인 식량 자원을 보장하는 농업과 축산업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호모사피엔스는 이전에는 다소 적대적이었던 자연 환경을 지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러한 적응 능력 덕분에 호모사피엔스는 지구의 모든 지역, 심지어 가장 험난한 지역까지 퍼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안락함과 필요를 위해 풍경을 형성하고 나무와 기타 재료를 풍부하게 채취합니다. 그의 성공 덕분에 그의 인구는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네안데르탈인과 마찬가지로 호모사피엔스도 죽은 사람을 묻었습니다. 인구가 모여 교류하면서 문화가 확산되었고 특히 그림과 조각상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예술이 발전했습니다. 과학과 기술이 확산되어 자연에 대한 지식이 향상되고 양질의 도구가 설계되었습니다. 호모사피엔스는 정확한 이유도 모른 채 다른 인류종을 퍼뜨려서 멸종시킵니다. 마지막 네안데르탈인은 28,000년 전 이베리아 반도에서 관찰됩니다. 호모사피엔스는 지구상에서 호모 속의 유일한 종으로 남아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문화적 진화가 생물학적 진화보다 우선합니다. 상징적 사고와 예술이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발전합니다. 도자기를 개발하고 활과 화살, 아세가이 추진기와 같은 새로운 무기를 발명합니다. 모든 호미닌은 이족 보행이라는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세는 손을 자유롭게 하여 도구를 정교하게 만들 수 있게 해준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러나 앉은 자세는 손을 사용하여 작업을 수행하는데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손이 자유로워지면 창의력이 발휘됩니다. 인간의 손은 적응하여 엄지손가락이 다른 손가락과 반대 방향으로 발달하고 손목 관절이 단단히 잡을 수 있으며 손가락이 물체의 모양에 맞게 접힐 수 있습니다. 신경 중추와 촉각의 진화는 손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유용한 기술과 감각을 제공합니다. 환경에 대한 적응의 생리적 진화에도 불구하고 현대인의 신생아는 호흡 반사, 하품, 재채기, 속눈썹 펄럭임, 기침과 같은 특정 구식 반사를 유지하며 그중 일부는 평생 동안 지속될 것입니다. 수면 저크는 수면 중에 나뭇가지를 따라잡기 위해 저크로 번역되는 반사입니다. 수천 년 동안 현대인은 동식물을 길들여 왔습니다. 그는 농업과 가축을 발전시키기 위해 비옥한 초승달의 중동에 정착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약탈이 아닌 생산 경제를 발전시켰고 정주 및 도시 서식지, 도자기, 야금, 수레바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문자를 발명하여 5000년 전에 역사에 등장했습니다. 인류의 자식 생활은 인류 역사에서 급진적인 전환점이자 환경의 혁명이었습니다. 자연환경은 처음에는 마을 단위로 제한적으로, 그 다음엔 지역 전체 규모로 변화했습니다. 가축의 무리가 번성하고 식생에 대한 그들의 무절제한 식욕이 자연경관의 원인이었습니다. 농업과 가축은 점점 더 강렬하게 배치됩니다. 인간은 목재와 땔감을 얻기 위해 숲을 갉아먹습니다. 가축과 농작물에 더 적합한 환경을 개발합니다. 자연 공간은 더 이상 야생이 아닌 인공적인 공간이 되었습니다. 호모사피엔스는 5000년 동안 그 수가 1000배로 증가했습니다. 인구의 증가는 무한한 소비와 결합했습니다. 지질학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의 모습을 갖추게 된 지구는 그에게 자유로운 발전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런 다음 행성 표면 전체를 가로질렀습니다. 그러나 지난 2세기 동안 예외적인 방식으로 지식이 증가했습니다. 기술공헌은 성장하고 더 복잡해집니다. 에너지와 원자재를 폭식적인 방식으로 소비하며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은 자원을 관리합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지구오염은 그 결과가 너무 심각하여 다음 대량 멸종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그 자체가 희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동식물종은 현대인의 활동으로 인해 자연 생태계가 파괴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는 공기, 물, 동식물 사이의 자연적 균형을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시계를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었지만 행동에 나서서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막기에는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지능과 기술은 가능한 미래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호모사피엔스는 이제 자신의 진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삶의 방식을 바꾸고 합리적이고 신중한 방식으로 지구의 자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구는 아직 마지막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구 표면의 생명의 역사는 여전히 많은 진화를 겪을 것입니다.